네, 존경하는 손일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기는 짧지만 또 가이드라인을 보기에는 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한 100장 넘는 가이드라인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 그러니까 이전하고 많이 바뀐 점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은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6개 트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라인들이 태도를 바꿨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가이드라인이 다음 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한 장에 담아놨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 1번으로 했습니다. PAD 가이드라인에서 그리고 아울틱 가이드라인에서 PAAD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마치 예전에 CCS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시절에 CCS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많은 혈관 질환을 통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ACS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또 그 많은 질환들을 또 통합했고, 이런 트렌드는 미국, 유럽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PAD를 전부 가이드라인 안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페리페랄하고 아올틱 가이드라인을 한 군데 합쳐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고, 특히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 유럽 심장학회를 중심으로 유럽 흉부외과 학회, 그리고 유럽 바스큘라 메디슨 학회까지 같이 이제 코어를 해서 나온 걸로, 엔도르스드 바이로 나온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커멘데이션의 가장 첫 번째 리커멘데이션은 바로 이겁니다. PAD를 매니징 할 때는 컴프리헨시브 어프로치, 뭐 당연한 좀 말처럼 보이지만 전체 아테리아 서큘레이션을 다 같이 어드레스하라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우린 유병률을 좀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프리밸런스 레이트로 확인이 되고, 심지어 고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와도 다르게 피메일의 그 프리밸런스가 상당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웃컴에서 보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와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더 아웃컴이 안 좋은 질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쉽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둘 다 안 좋은 질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진단한 그 툴이 코로나리인지 페리페랄인지에 따라 가지고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본 거거든요. 근데 페리페랄이 더 안 좋습니다. 모털리티도 더 안 좋고, 어떤 에이지, 섹스 모든 그 파라미터들을 다 보정을 해도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진단받은 것보다는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진단받은 게 훨씬 더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보다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좀 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 진단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얘기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PAD는 생각보다 언더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리스크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혈관이 얼마나 많은 혈관이 진단됐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SCVD가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두 번 오는 사람은 아웃컴이 완전히 다릅니다. ASCVD가 한 번 온 사람의 리스크 팩터가 많은 것과 ASCVD가 두 번 온 사람에는 어떤 게 더 리스크가 높냐면 ASCVD가 두 번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affected vessel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갈린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료는 보통 한 가지 질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혈관들은 다른 과에서 보는 진료를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바스큘라 매드가 에펙트 됐는지를 모른다면은 이런 리스크 팩터를 제대로 이제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AD 온리화하고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그리고 다른 이제 세레브로 바스큘러 디지즈까지 합쳐가지고 쭉 보면 계층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있는 것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혈관 디지즈가 쌓일 때마다 어큐뮬레이션, 리스크가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 위험도가 상당히 거의 많게는 2배 가까이나 증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가 얼마나 많은 바스큘라 매드를 갖고 에펙티드 됐는지까지 평가하는 전체의 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SC에서 계속 말하는 변화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도 비슷하고요. ESC 코로나리 가이드라인도 비슷합니다. 팀 어프로치를 중심으로 하고 페이션 센터드 하고
환자의 어떤 더 좋은 아웃컴을 위해서 여러 직군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의 센터에는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있다는 걸 결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지션은 카디올로지스트 뭐 밖에 없다고 말하면은 다른 직군이 싫어할 수 있지만은 타 직군과 같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예방과 스크리닝과 치료 측면에서 모두 다 같이 갈 때는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모든 직군의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케어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확실한 골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단순히 그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를 치료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프리벤션하고 아올틱 아테로스클로시스나 페리페럴 아테로스클로시스가 진행하는 거를 막고 디벨롭먼트를 막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메이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바이벌도 임프루브 시킨다는 이런 어떤 큰 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4 PAD 가이드라인이 되게 신기한데요. 이런 모든 디지즈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있는 환자들이요. 다른 질환들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캐로티드 아테리 디지즈 20% 가까이 되고요. 스플랭크니 아테리 뭐 43%, 레나 디지즈 30%. 뭐 보고마다는 다르지만 분명히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아테리 디지즈를 갖고 있는 환자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들을 찾으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이런 걸 통합을 하는 거죠. 로어 익스트리미티 PAD, 카로티드, 버테브랄, 서브클라비안, 레나르트리스트로시스, 심지어 메센트릭 아테리까지 모두 다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켜놓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접근하고 어떻게 스크리닝할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트렌드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OMT에 대해서 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PAD에서 얼마나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지는 PAD를 정말 인터벤션 하시는 분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PAD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간과되고 있냐?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많은 접근들, 다이아베틱스, 안티스롬보틱스, 블레드 프레셔, 리피드 로어링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따로따로 다 봤지만 결국은 PAD도 그 중에 하나가 속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24 가이드라인의 PAD의 치료에서는 이게 거의 코로나리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물론 리피드 가이드라인 보셨겠지만 거의 코로나리 가이드라인까지만큼 올라와서 55 이하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리하고 같은 정도의 하이리스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스타틴 세라피뿐만 아니고 PCSK9과 LGT맵이 모두 클래스 1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아직 PCSK9 이니비터가 2A로 이제 미국에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유럽은 이미 이거를 클래스 1으로 넘겼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만큼 강력한 억제가 필요한 거를 점점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디스리피디엠의 가이드라인이 뭐 너무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SCVD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쭉 풀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 아테리 디지도 있고 뭐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지도 있고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질환들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도 베리 하이 리스크에 들어간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폴리바스큘라 디지즈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이 2025년 업데이트에 폴리바스큘라 디지즈 언급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점점 더 폴리바스큘라 디지즈 어프로치가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고 이런 이게 이제 강력한 에비던스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익스트림 리스크까지 앞으로는 생겨날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혹은 다른 디지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를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보면은 이벤트는 차이 안 나죠. 이벤트 카디오바스큘라 메이스는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차이 안 나는데 스타틴 유주는 코로나리에서는 51%로 굉장히 열심히 잘 쓰죠. 그런데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는 33%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프랙티스는 이렇습니다. 옵티마이즈 패드 1이라는 트라이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트라이얼이고요. 그러니까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 PAD로 하겠습니다. PAD 환자들한테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케어를 할 수 있는지 트라이얼 한 건데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스큘라 케어 팀 인터벤션이 해가지고 약간 스트롱 HF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스타틴 꼴을 가지고 점점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그룹이 있고 유주얼 케어 그룹은 그냥 뉴스레터 보내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1년을 봤는데 LDL 꼴이 82% 대 24.6% 거의 3배 차이 나는 수준의 달성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주얼 케어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미치는 거죠. 이게 심지어 의료의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뭐가 차이 나냐면 PCSK9 이니비터 사용하는 것도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LDL 골이 달성이 됐다는 거는 이 보시면은 이 바스큘라 팀에서는 50% 감소했는데 유주얼 퀘어골에서 5% 감소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갭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피지션들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치료법도 새롭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아테리지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페리페럴 아테리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페리페럴 아테리지가 없는 환자에 대비해서 페리페럴 아테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메이스, 메일, 세레브럴 바스큘라 디지즈가 5배에서 4배에서 5배 많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테믹 PAD에서 우리의 클래시컬한 테라피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 올리였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피린과 2.5ml 리바록스반 PAD의 방법이 블리딩을 더 늘렸긴 했지만 그래도 아웃컴을 더 줄여줬고 메일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클래스 2A로 들어오게 됐고, 리바스큘라제이션을 한 그룹에서도 블리딩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쓰는 롱텀으로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을 2A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환자에서는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환자, 그러면서 반드시 다음 이벤트를 막아야 되는 환자들에게서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이 근거 정도가 다른데요. 여기선 클래스 1으로 로도자 아스피린과 리바록스반 PID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경우는 리바스큘라제이션 하시는 분과 이게 아는 분 둘 다 클래스 1인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 컴파스 트라이얼 때문이죠. 컴파스 트라이얼에서 서바르널시스인데 아스피린보다 리바록스반의 아스피린 한 군이 아웃컴을 더 증가시킨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서바르널시스 중에 일부러 페리페랄 아테리디지 있는 환자들만 따로 떼가지고 봤을 때 메이스도 차이 나지만 메일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블리딩이 더 많았지만 그것까지 다 합친 넷 베니핏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블리딩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걸 지지하는 것들이 클래스 1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듀얼을 다 이니비션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배경들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이 기본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슈퍼바이즈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세라피가 두 가이드는 모두 다 기본적인 치료, 애드온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치료로 들어갔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에는 원래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글자를 넣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대도파민 시대에 글자를 넣는 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의 첫 번째 뭐라 써있냐면요, PAD 있는 환자에서 OMT를 하는데 including SET 반드시 해라. 메디컬 트리트먼트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이고요. PAD의 엑서세라피 테라피의 첫 번째 문장인데 SAT가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임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이드라인 모두 다 슈퍼바이즈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는 운동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강조하는 트렌드로 보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베니핏으로는 증상을 줄이고 QOL을 늘리는 게 일단 기본적인 베니핏이 되겠고, 환자에 따라서는 펑셔널 스테이터스를 좀 올리거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메커니즘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셋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한 호스피tal 베이스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슈퍼바이스드한 홈 베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커넥팅 디바이스 그리고 모니터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이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룹 같은 그 프로그램들을 돌린다고 하는 거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씩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운동 강도는 로우 투 모더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이드를 비교해 보면은 셋은 굉장히 클래스 1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다 읽어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보험 기준이 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이제 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PAD 환자한테서 이런 그 운동 치료 셋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바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셋이 있고 커뮤니티 베이스 셋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방받고 주기적으로 슈퍼바이드 세션도 하고, 병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옵션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커버가 되는 다른 운동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적네요.
저 죄송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저 큰일 났네요. 선생님. 셀렉티브 스크리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진의 영역까지 혈관학회가 같이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검진 세션이 계속 있고 검진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할 수 가는 이유는 그분들이 스크리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병은 간과되고 그냥 대표적인 증상 있는 병 한 가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 환자는 단일 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환자한테서 폴리바스큘러 디지즈로 넘어갈 수 있으면 다른 차원의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각각의 스크리닝이 중요한데 문제는 모든 스크리닝이 모든 일반인들한테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이런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크리닝이 아니고 루틴 테스트가 아니고 셀렉티브 스크리닝으로 점점 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굴 스크리닝을 하냐? 에이지가 많고 매일 스모킹 이런 특별한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 이런 질환들이 있는 환자가 뭐냐면은 이게 각각이 여기 파퓰레이션 대비해가지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20% 넘게 있더라 하는 것을 베이스로 갖고 최소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20% 이상이 나와야 스크리닝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환자들을 카로티드 DUS를 해가지고 결국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많이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을 스크리닝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스크리닝이라 생각을 합니다. PAD 스크리닝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나이에 대한 것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피지컬 이거점으로 나는 서세스티브한 이 PAD 히스토리컬 피지컬 파인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라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당뇨가 있고 ABI가 노멀인 환자들은 TBI를 해라.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가 있는 고령의 환자들한테서 2A로 검사해라. ABI 해라. 그다음에 아올틱 디지즈 있는 환자, 뇌뇨리즘 환자들은 항상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 2B로는 이제 리스크 팩터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 2B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 PAD 스크리닝 정도는 루틴까지 가져가는 된 정도까지는 와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셀렉티브로 리스크 높은 환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환자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 스크리닝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65세 이상의 히스토리 스모킹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 1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강검진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잠깐 넘어가고요. 75세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고려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퍼튜니틱 스크리닝인데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꼭 시켜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PED 있을 때 아올타 봐라.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고 TT 볼 때 나이 많으면 AA 봐라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오퍼튜니스틱 스크리닝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맞추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간단하게 라디에이션 세이프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를 드린 건데요. 2023년도에 이제 엔도바스큘러 서저리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리 쪽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계속 있어서 왔는데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엔도바스큘러 이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퀴먼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OR을 갖추고 이제 시술하는 거 말고 찍을 때는 좀 물러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피하는 것들을 자세하고 이퀴먼트를 확실하게 정해 놨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갖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되는 이 기구들, 요런 쉴드 그리고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술자 A, B가 있으면 양쪽을 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쉴드를 따로 하고 이 밑에 있는 쉴드도 따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클래스 1으로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이런 기본적인 룰들, 로 디텍터, 하이 테이블 룰들 같은 것도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트렌드 6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서머리도 글자를 전부 다 뺐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트렌드들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폴리바스큘라 디지즈를 디텍션하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거를 팀 어프로치로 가져가고 그거를 확실하게 코로나 라티디즈만큼이나 위험한 병으로 이제 알리고 가져가고 스크리닝하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가이드라인 트렌드고 우리가 혈관 학회에서 혈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